매출 오히려 늘었어. 오히려 뭐 늘었어요. 근데 막 말도 안 되는 차이는 또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 인정. 그럴 수 있다. 매출 나도 인정. 매출 인정. 나도 인정. 매출 인정. 손익 계정에서 가장 차이가 큰 거는 이제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 외 비용이에요. 뭐 회사가 정말 큰일 난 줄 알죠. 그럼 회사 이거 망하나 이런 느낌이잖아. 저번 시간에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봤고 그리고 재무제표도 한번 봤고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투자받은 금액이 2천억이 넘는데 얼마에 도대체 누구한테 받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설립은 2014년도였거든요. 제가 역사적인 흐름으로 한번 보면 누적은 3천억을 넘게 받았어요. 3,159억.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 11년, 12년 정도 동안 1,000억 썼네. 한 2천억 남아있어. 한 3천억이 넘는 돈이 이 회사로 들어온 거고 투자자들의 네임드들이 많네요. 네임드 정도 돼야 3천억씩 들어오지 않나? 그쵸. 이 정도 돼야 이제 3천억이 몰리는구나. 왜냐면 결국 투자 시장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야, 여기 누가 투자했냐. 결국에 그런 거지. 아이 쟤도 생각이 있겠지 뭐. 그래서 그 면면을 한번 보면 2015에서 2018 완전 초기 이때 네이버, IMM 뭐 사실 네이버 전 국민이 알 거고 IMM은 한국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IMM이 들어왔었고 미래에셋벤처, 네이버 그리고 본드 캐피탈이라고 하는 글로벌 벤처 캐피탈. 이 형이 이제 리드. 네. 본드 캐피탈 리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본드 캐피탈이라고 하는 규모가 큰 뭐 벤처 캐피탈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2022년에도 뭐 산업은행이 리드 투자자가 됐고 소프트뱅크 벤처스, 소프트뱅크도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버텍스 그로스 그리고 IMM 인번에 이때도 또 들어왔네요. 미래에셋도 또 들어왔고. 되게 좋은 신호는 IMM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단계부터 후속 단계까지 계속 왔었는데 계속 물타기? 아니지 밸류가 낮아져서 넣어야 물타기지. 지금 물을 이상하게 탄 거 아니야? 밸류는 계속 높아졌고요. 뭐 예컨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극초기는 뭐 1,200억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고 그게 어떻게 자세하게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초기의 밸류야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갔었을 거고 이제 뭔가 공개된 아주 큰 규모가 됐었던 게 2020년 투자 들어왔을 때 밸류가 한 8천억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년도에 찍은 밸류가 한 2조. 재무제표 보면 이제 주당 투자 금액이 나오거든요. 2015년에 3,000원인데 2022년에는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쵸. 주당 투자 금액이 731배 차이야. 저기 3,000원에 들어온 형은 누굴까? 진짜 3,000원 투자한 사람도 있고 220만 원에 투자한 사람도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 많은 투자금이 회계적으로 심플하면 좋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IFRS 기준일 때와 일반 기업 기준일 때 현격한 차이가 발생해요. 재무제표 남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준을 옮긴 것 같다가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할 이야기들입니다. 결손금을 보면 뭐 이제 누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900억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야 저렇게 손해가 많이 나는데 도대체 회사는 어떻게 굴러가는 거냐라는 건데 그거를 알려면 이제 현금 흐름표를 이제 봐야 됩니다. 뭐 당연히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운영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4개년치에 대한 흐름을 간단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2021년에 1,569억으로 이제 현금이 시작해서 이제 결국은 2024년 말에는 374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년마다 영업 활동을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투자 활동을 얼마를 지출했고 재무 활동을 얼마를 투자 유치를 받았는지가 이제 현금 흐름표에 나오는 건데 영업 활동을 일단 4개년치가 계속 들쭉날쭉해요. 뭐 플러스인 해도 있고요. 마이너스인 해도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인 플러스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필요해 보입니다. 24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20개 정도가 마이너스예요. 영업활동으로. 자, 투자활동은 계속 마이너스죠. 당연히. 마이너스인데 뭐 이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자회사라든지 다른 회사에 투자한 거는 극히 일부고 사실은 대부분 다 그냥 정기예금이에요. 그냥 어떤 해는 정기예금에 많이 투자하고 어떤 해는 좀 적게 투자하고 그래서 2022년에는 극단적으로 1,500억이나 이제 투자를 해버렸죠. 자, 그렇게 이제 투자활동으로 이제 남는 돈을 뭐 정기예금에 넣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말 영업 활동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기예금 투자. 그러니까 금융상품 산 거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주식 투자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재무 활동으로 한 2,200억 정도 대규모 투자 유치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투자 유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이렇게 간단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현금이 2024년 말에 374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생각보다 없다.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1,390억이었는데 1,000억이 현금이 없어졌거든요. 현금과 정기예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채 쪽 예수금을 같이 고려해봐야 돼요. 맞아. 또 현금은 이제 현금이고 정기예금, 단기금 상품은 어쨌든 현금과 유사한 형격이니까 여기는 그 플러스를 고려해 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예수금은
어쨌든 회사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마이너스로 한번 세 가지를 엮어봤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더하고 빼보고 해보니까 이 세 가지를 더한 게 2022년에 아까 투자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3천억 정도였는데 이게 2,600억 그리고 2천억 정도로 계속 줄어들긴 하고 있어요. 보면 뭐 현금은 정기예금, 예수금 고려하면은 좀 줄어드는 것 같다. 근데 당연하죠. 어쨌든 영업 활동으로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영업 활동으로 못 보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권액회사가 정리해준 표대로 봐야지 정확한 회사의 현금을 볼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영업 활동 현금 흐름 당연히 플러스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뭐 후속 투자도 뭐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또?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금방 까먹을 수도 투자 있잖아요. 안 받아도 되는 거 투자 안 아니에요? 받아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왜냐면은 사실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회계적으로는 영업 이익은 나왔고 근데 영업 활동 마이너스도 막 엄청 크진 않아 보이고 플러스 난 해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플러스 나던 해도 있었고 제가 볼 때 여기는 매출채권 매입 채무 금액이 커서 일시적인 이슈 정도일 것 같아서 현금과 예금과 예수금을 고려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적인 볼륨은 줄어들고 있다.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이야기했던 기사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기사가 뭐라 돼 있냐면 IFRS에서 K기업으로 바꿨다. 그리고 하면서 이제 ICPS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돌렸다라고 하면서 순자산 자본이 지금 마이너스 7,900억이죠. 마이너스 7,900억에서 플러스 2,200억으로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1조가 돌아간 거야? 1조가 돌아갔어. 이게 맞아? 이게 뭐가 이게 맞아?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야. 이게 맞아? 우리가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그래 한번 읽어보자. 1조가 지금 늘었어 자본이. 목적은 뭐 이제 재무적 왜곡이 심하다. 그래서 일련의 사태, 플랫폼 회사들의 사태가 있어서 야 너네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우려의 시선을 해소하려고. 그래서 외부 신뢰 회복 목적이었고 실제 이제 현금 흐름과 이제 뭐 회계상 이제 자본 잠식인데 사실 이거는 아예 다르죠. 뭐 정말 되게 나쁘게 말하면은 그냥 숫자 노름. 결국에는 투자 유치를 어떤 수단으로 하느냐에 대한 차이인데요. ICPS 상환전환 우선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실질을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IFRS 입장에서는 상환권이 이제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이나 부채다. 라고 해서 부채로 그냥 이제 판단된 게 거의 한 1조 정도 되나 봐요. 그냥 플러스 1조가 늘어난 거 보니까. 자, 오늘 그 얘기를 할 텐데 결국에는 이제 2024년에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오늘의 집이 전환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RCPS 상환전환 우선주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고요. 오늘 이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RCPS는 우리 채널에서 꽤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 유입된 구독자분들 많이 있을 거니까. ICPS 회계처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회계기준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IFRS 형들은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실질이 뭐야 라고 하는 거. 이 실질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채냐 아니냐인데 부채는 하나만 봐요. 야 이 ICPS를 들고 있는 사람이 너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즉 이거 어렵게 얘기하면 상환권이고 상환권이 있으면은 이건 부채야 라는 입장인 거고 K기업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법적인 형식을 중요시해요. ICPS는 결국에는 ICPS 스톡 주식으로 끝나잖아요. 상환전환 우선주. 그러니까 이 형식에 더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빗대 보면 K기업에서는 ICPS를 이제 자본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IFRS는 야 자본일지라도 이 사람들이 너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한 거는 자본이 아니라 부채야 라고 하는 거라서 부채로 분류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으로 분류하면은 K기업이고 IFRS는 이제 부채로 분류하는 거고요. 배당이나 이자 결국에는 이 사람들한테 원금을 회수시켜주기 전에 줘야 되는 돈들이 있는데 뭐 크게 이제 배당 아니면 이자일 것 같은데요. K기업에서는 이제 자본에서 이제 차감이 되는 거고 ICPS는 이게 형식이 부채였으니까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재무 비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보면은 K기업은 부채 비율에 영향이 없죠. 왜냐면 다 자본으로 박히는 거니까 부채 비율이 오히려 보면 뭐 좋아지는 건가? 뭐 자본 비율이 더 개선된 효과가 있는 거고 IFRS는 지금 오늘의 집 재무제표에서 보듯이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거의 대부분 그때 막 와차도 이랬을 거예요. 이게 그냥 상식적인 자본 그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좀 비상식적으로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자본 비율이 뭐 하락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냥 좀 저는 왜곡이라고 생각해요. 자본 비율이 좀 왜곡되는 수준으로까지 이제 재무 비율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상환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RCPS 그러니까 전환권도 있어요. 이제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이 전환권 어쨌든 이제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전환권인데 요거를 또 이제 내재 파생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파생 상품 부채로 분류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또 부채 비율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그 얘기 두 가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뭐 섞여 있죠. 이따가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기사에서 아까 있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토스예요. 토스가 ICPS가 있었는데 이제 토스 증권 그러니까 증권을 하려고 하면 이게 라이센스업이라서 금감원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는데 ICPS로 투자를 받고
들어갔고 그때 당시 K갭이었죠. K갭이어서 상황이 반대죠. 자본으로 분류해갖고 이제 신청을 했더니 금감원에서 야 너네 이거 ICPS 결국에는 부채네. 그래서 너네 이거 자본 안정성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해결하고 와라고 했고 그때 토스는 어떻게 했냐면은 ICPS의 저 R 상한권 때문에 이제 부채로 돌아가는 거여서 R을 다 없애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CPS를 결국 만들어서 이제 아예 상한권을 없애고 상한권 없앴으니까 이제 부채 이슈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RCP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RCPS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투자자가 불리할 게 없지. 지지 않는 싸움이죠. 오늘의 집도 보면은 당연히 우선주고요. 의결권도 있습니다. 상환 가능하고요. 전환도 가능한데 전환할 때 비율 같은 게 리피싱 조항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건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한번 보죠. 2023년에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말 기준으로 IFRS와 K갭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자산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산은 이제 4,164억에서 3,900억으로 이제 239억 정도 줄었는데 이건 뭐 그렇다 칩시다. 자, 부채인데 IFRS가 1조 2천억입니다. 부채가. 근데 K갭에서는 1,600억. 이게 맞냐고. 나 이거 보면 진짜 짜증나 진짜. 이 표정 얘 나오면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이거. 이거는 뭐 여튼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해봐. 네. 그러니까 부채가 1조 줄고 자본은 반대죠. 자본은 마이너스 8천억에서 K갭에서는 2,200억으로 1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IFRS에서 일반 기준 변경하면서 회계 기준만 변경했는데 부채가 1조 줄고 자본 1조 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쪼개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전환 항목이 있는데 크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동, 상환, 전환, 우선주 부채, 비유동, 상환, 전환, 우선주 부채. 뭐 퉁쳐가지고 해봐. 전환, 우선주 부채 이게 합쳐가지고 2023년 말에는 2천억이에요. IFRS 2천억이 있었어. 근데 K갭으로 돌아가면서 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유동, 파생, 상품 부채, 비유동, 파생, 상품 부채 이 두 가지가 8,200억. 자, 첫 번째 전환, 상환, 우선주 부채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상한권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투자자가 상한권이 있으니까 이거는 부채로 분류해야 된다였는데 이게 IFRS K갭으로 돌아가면서 날아간 거죠. 부채가 없어진 거고 두 번째 파생 상품 부채가 8,200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권입니다. 전환 가격이 미리 정해진 조건, 예를 들면 뭐 신주 발행가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걸 리피싱 조항이라고 하죠. 이런 전환권은 내재 파생 상품으로 뭐 분류를 해서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직이 이런 거예요. 주가가 변동되죠. 그럼 전환권 가치가 변동돼요. 그러면 RCPS 보유자가 보통주 전환 시 회사는 뭐 추가 주식을 발행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런 파생 상품 부채로 달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회계사 15년 넘게 한 것 같은데 나도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가고 전환권 때문에 발생한 게 8천억이잖아요 지금. 8,200억. 저 하나의 회계 처리 때문에 어떤 한 회사의 부채냐 자본이냐가 8천억이 돌아가는 건데 내가 진짜 100번 양보해서 RCPS는 상대방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나도 100번 양보할 수 부채로 있어. 한다 치자. 그래, 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첫 번째로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쌓여 배당 가능 있고 이익이 별송금,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상환권이야. 상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질을 그렇게 중요시해 IFRS가? 그러면 상환을 못 하는 건데 왜 이걸 부채를 버냐? 이게 첫 번째고. 그래도 내가 양보했다. 그래, 얘 양보할 수 있어. 그래. 그래. 상한권까지는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2천억은 부채로 돈다 치자. 오케이, 좋다. 근데 그 다음은 전환권에 관련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선주지만 1대1로 특정 요건이 되면 보통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뭐 상장을 하게 되면 나 보통주로 바꿔서 매각을 할 거야. 뭐 이제 이런 건데 이게 회사의 주식 가치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이게 전환권이. 그 1대1이 아니고 주당 1대1로 바뀌는 거지. 단가가.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실제 실무에서 돌아가는 밸류는 VC들이든 뭐든 자기들의 밸류가 있는 건데 이 전환가치 변동하는 밸류는 또 따로 측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밸류는 2조인데 전환권을 평가했을 때의 지분 가치는 훨씬 더 낮겠죠. 낮으니까 이게 희석이 많이 된다. 근데 이게 무슨 또 그게 파생 상품 그게 부채. 왜 부채야? 이게 부채까지 인식하는 게 이제 회계 기준인 건데 근데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설명을 못 시키는 걸 가지고 이거를 보는 투자자나 뭐 이해관계자들은 그냥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아니 뭐 부채가 지금 8천억이 돌아간다는데 1조. 부채가 2조 돌아가. 1조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진짜 너무 많은 괴리를 어디서 느끼냐면 그래 뭐 취지는 대충 알겠어. 뭐 너네 IFRS가 원하는 취지는 알겠어. 근데 봐봐요. 누적 투자 금액이 3,150 그러니까 3천억 받았어요. 근데 지금 회계 처리 하나 바뀌었다고 부채 잡힌 게 3천억보다 늘어난 1조예요. 이게 맞냐고. 아니 그냥 단순하게 내가 쟤한테 3천억 빌렸어. 3천억 빌렸는데 어찌됐든 제가 주주이기도 하고 뭐 제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상식적으로는 이 3천억이 한도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여기 있는 파생상품 저 평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파생상품 평가 부채는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그 부채가 아닌데 근데 그걸 누가 하냐고. 또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냐면 아까 상환권 왜 말이 안 되냐면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서 상환권을 청구하지도 않아.
근데 전환권도 이런 상황에서 누가 뭐 이거 전환권 행사 이렇게 하냐고 안 하지. 근데 김규가 아까 되게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를 했다. 뭐 그렇게 실질을 좋아하면 이것까지 따져야 이거 그렇게 실질을 좋아하면 이렇게 전환하지 않고 상환하지 않는 것도 실질을 고려해야지. 한번 거기 불려가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실질을 한번 중요해서 가. 이렇게 하면 나는 하고 싶은 말인 거지. 너는 실질이 아니다 이게. 실질을 가다 말았다. 오늘의 집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1조 부채를 갖고 있는 회사냐라고 하면 난 아니라고 대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다 떠나서 그냥 회계 처리 기준 하나로 부채가 1조씩 돌아가는 게 맞냐? 말이 되냐고. 그게. 그리고 단순하게 투자금 받은 게 3천억인데 부채를 1조 띄우는 게 맞냐고. 나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해. 저도 동의합니다. 오. 동의하고 갈 길을 가시죠 이제. 나 가기 싫어졌어. 아 계속 그냥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마지막에 하면 돼. 마지막에 진정하시고. 다음으로 지금 부채와 관련된 얘기만 한 건데 손익도 돌아가긴 해요. 뭐 좀 돌아가지 뭐. 근데 손익은 막 크게 돌아가지 그래 않는데 이 정도는 돌아갈 수 있어. 어쨌든 일반과 IFRS가 같이 공시된 건 2023년도니까 매출액이 IFRS에 2,240억, 갭일 때는 2,355억이거든요. 매출 왜 이렇게 늘었어? 오히려 뭐 늘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전체 큰 걸 봤었을 때 뭐 110억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매출을 인식하는 회계 기준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근데 막 말도 안 되는 차이는 또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 인정. 그럴 수 인정. 있다. 매출 나도 인정. 매출 인정. 나도 인정. 매출 인정. 그럴 수 있다 정도인 매출 건데 인정. 손익 계정에서 가장 차이가 큰 거는 이제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 외 비용이에요. 영업 외 비용이 아까 얘기한 파생상품 평가와 관련된 부채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IFRS일 때는 영업 외 비용이 568억이 들어가요. 근데 KGAP일 때는 그냥 52억 정도. 파생상품 평가에 따른 손실이 영업의 비용에 있냐 없냐가 영업의 비용을 500억을 증가하고 감소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회사가 정말 큰일 난 줄 알죠. 봐봐 24년 IFRS 보면은 당기순 손실이 마이너스 578억이야. 그러니까 회사 이거 망하나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실제로 K기업으로 보면은 플러스 24억 잘했어. 아니 잘했다고. 현금흐름표를 봅시다. 현금흐름표가 그래도 가장 정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또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현금흐름표는 사실 바뀌면 안 되잖아. 기준에 따라서. 현금흐름표가 어디 여기는 많이 없는데 현금흐름표 왜곡은 어떤 거가 있으면 왜곡이 되게 크냐면 리스 자산이 있으면 왜곡이 엄청 커. 여기는 사실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금은 사실 현금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양 기준에 따라 크게 차이는 없어야 되는데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인데 이제 투자활동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580억 동일한데 영업활동이 47억, 재무활동이 47억. 그러니까 양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IFRS에서는 임차료가 있잖아요. 임차료를 나중에 지급하잖아. 이걸 부채로 달아놓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재무활동으로 표시를 하는데 회계법은 그런 거 없죠. 부채도 안 달고 그냥 나가는 것만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 가는 거지. 임대료는 무슨 재무활동이요. 임대료는 영업활동이지. 누군 임대료 안 내? 일반 기업에서는 임대료를 영업활동으로, IFRS에서는 재무활동으로 가니까 이거 47억만큼 차이가 난다. 그거 말고는 현금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다. 역시나 무조건 현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얘기를 해봤고 아까 양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토스가 이것 때문에 자본적 소송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이제 각자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기준이 한 시간을 실컷 떠들고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기준이 계속 바뀌잖아요. 일반에서 IFRS 일반으로. 그러니까 이게 비교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회계라는 게 어쨌든 몇 개년치를 쭉 보고 이제 가야 되는 건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비교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정보위원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 제 같은 회계사들도 봤을 때 혼란스러운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뭐가 맞는지 잘 구분조차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엇이 오늘의 집 가치를 더 잘 대변하는 걸까? 오늘의 집이 그래서 부채가 1조가 있는 게 맞는 거냐? 무슨 부채가 1조가 있어. 말도 안 돼. 틀렸지. 내가 만약에 뭔진 모르겠지만 오늘의 집 대표님은 회계사도 아니고 회계 쪽 출신도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정도의 이슈가 있으면 보고를 했겠지. 컨버전 돌리면서 부채 1조씩 늘어난다. 뭔 소리예요? 나 진짜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지금? 근데 되게 빠르게 의사결정하신 것 같아요. 백하는 게. 아 나는 되게 잘하신 것 같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IFRS 가서 사실 사이즈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이즈가 안 나오니까 그냥 바로 1년 만에 그냥 다시 일반 기업 회계준을 백한 건데 저 좀 개인적으로 느낀 게 회계팀은 진짜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 회계팀 죽어나지 뭐. 진짜 이게 말이 그런 거지. 한번 회계기준 바꾸는 게 퇴사 많이 했을 것 같다. 진짜 이게 진짜 막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알잖아. 죽어나지. 죽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1년 만에 2번 바꿨다? 2년 만에? 죽어나지 진짜.
뭐 어떤 느낌이냐면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느낌이요 거의. 그러니까 회계팀은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 근데 회계법인은 좋았을 것 같다. 왜냐면 이거 한번 바뀔 때마다 돈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근데 거기 또 실무했던 회계사들은 안 좋았겠다. 근데 모르겠어. 이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IFRS의 이제 국제적 정합성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무제표가 해외 재무제표랑 갭이 다르니까 이걸 실질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외국에서 쓰는 회계 처리 기준이랑 일치시키자. 결국에는 그게 IFRS. 외국에 쓰는 것도 우리도 그대로 쓰자 이건데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뭐 그 정도가 필요한 회사는 사실 상장사 중에서도 극히 일부일 것 같아요. 뭐 삼성, 뭐 SK 뭐 이 정도야 정말 애플과 비교하고 다른 뭐 TSMC 정도 비교하고 하는 거지. 그냥 상장사 하더라도 그냥 그 나머지에 있는 회사들 정말 상장을 준비하고 오늘의 집 정말 이 정도의 회사까지 정말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서 IFRS를 쓰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맞나 싶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게 정보를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그럼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 정보를 알아먹어야 되는 건데 하나도 못 알아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는 회계사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회계사를 위해서 이거를 만들진 않을 거고 일반 이제 투자자들, 구독자 같은 정말 정보 이용자들이 보기에 이거를 이해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이해가 될까? 라는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간혹 가다가 컨버전 이제 상담을 할 때 있어요. 뭐 상장을 준비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최대한 늦게 하라 그래요. 이거 아까 도입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사실 이거 유지 관리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상장이 정말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컨버전 했다가 안 된다라고 다시 뒤집으면 이거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보 이용자들이 과연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저희가 스타트업 상대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가 대부분 다 ICPS예요. 투자 받는 건 좋아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이런 시나리오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오늘의 집을 통해서 오늘의 집은 굉장히 잘 된 스타트업이잖아요. 투자 직전 투자 밸류가 2조야 2조. 그러니까 이런 회사도 지금 이렇게 사단이 나는데 어쨌든 RCPS 투자 받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근데 이런 시나리오는 좀 충분히 예상하시고 그려보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되게 시원해. 뭔가 청소를 한 느낌이야. 오늘의 집이 되게 정돈된 느낌이야. 재무제표가 이제야 눈에 보이네. 이제야 눈에 보여. 상장 안에 이런 느낌인가 그냥? 그래서 오늘의 집 약간 좀 큰 결단을 하신 것 같고 앞으로 좀 쉽지 않은 결단인데. 많은 좀 사례가 나올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업이 지금보다 더 잘 돼서 저런 상환권, 전환권에 대한 이슈가 떨어지면 이런 게 이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아까 말한 대기업들로 치면 뭐 굳이 대기업이 RCPS를 받을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나오지. 근데 이제 특히 이렇게 규모가 큰 초기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한테 왜곡이 많은 것 같긴 해. 진짜 맞아, 왜곡이 진짜 많아. 진짜 왜곡 많아. 이거는 삼성전자가 RCPS를 발행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쉬울 게 없지. IFRS 되게 실질이 맞아. 삼성은 맞아. 이게 결국엔 이게 국제적 정합성은 삼성전자 정도 되면은 필요하다고. 그 밑은 필요 없어. 지금 이렇게 막 가뜩이나 그 위메프 플랫폼 이슈도 있었을 때는 비율을 좀 잘 지키고 그러다가 정말 더 잘 됐었을 때 그때 야 우리 IFRS 전환해도 이런 거 안 나올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어쨌든 그냥 그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회사에 있는 CFO라고 하면은 진짜 큰 결단이거든요. 엄청 큰 결단이지. 왜냐면 내가 당장 이끌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당분간- 이거 뭐 대표이사 컨버전 다시 돌리겠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랬을 때 누군가는 나서서 다시, 매는 거지. 다시 돌리시죠. 근데 CF님도 아닐 것 같은데. 되게 현명한 결단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집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슈되는 거 얘기까지 건드려 봤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두 번씩 돌려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네 교과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재밌는 기업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